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경 수사가 정당했는지 진상조사 결과가 방금 전 4시 반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검찰 인맥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방안을 제시했죠. 오늘 수사 결과에서는 2013년 최초 수사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자연 배우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발표는 나왔는데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지난번 결론이었죠. 이 두 발표를 보면서 말이죠, 국민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숨 쉬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이런 우려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판결 그리고 수사를 엉망으로 한 판검사들, 법 좀 안다고 그 지식을 방패로 해서 작은 처벌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으니 법 모르는 국민만 서러운 세상 아닙니까? 법률가가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세상, 오매불망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아울러 보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인터뷰, 한겨레 정치부 서영지 기자 연결합니다. 외교부 참사관 K씨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그동안 강효상 의원에게 반복적으로 기밀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취재기 소상히 들어보겠습니다. 개편주를 맞아서 오늘도 새 코너 준비했습니다. 국회의원 24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의원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입니다. SK와 관련해서 최 의원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모두의 경제가 수요일로 이사 왔습니다. 투박,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전문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알고 있으면 좋을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함께 하실 거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대리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노사 갈등 현안에 시민 불편이나 노조의 폭력성만 강조해온 보수 언론들, 오늘도 민노총 시민 6,000명 이용하는 문화회관 봉쇄, 외국인 학교는 휴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조선일보 3면 머리 기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노조 주장도 실렸나 봤더니 떨렁 두 문장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생존권 투쟁을 주장하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근로자 평균 연봉이 6,500만 원에 달한다. 6,500만 원 평균 연봉이면 투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지, 생존권 이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지 싶네요. 자, 그런데 노사 갈등 핵심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즉 법인 분할에 따른 구조 조정 가능성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전 단계로 물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특정 사업 부문을 분할해서 자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란 중간 지주사와 현대중공업 사업회사로 분할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해지거나 노조 단결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 분석 들어보시죠. 이 신설회사가 예. 되는 현대중공업 사업회사는 부채 비율이 한 115%가 돼버리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 지주가 되는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불과 1.5%가 됩니다. 아, 그렇게 차이가 재무적으로 나나요? 아주 예. 우량한 기업 하나와 예. 재무적으로 불량한 기업 두 개로 나누는 식의 아하. 물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제 노조가 반대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공업 같은 경우에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예. 향후의 임금 상승 여력도 굉장히 없어지는 것이 되겠고요. 또 노조가 이제 한 가지 더 우려하는 것이 예. 근로조건에 대한 예. 그 단체 협약 승계 문제인데, 단체 협약은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체 협약 말고도 안전이라든지 보건에 관련 노사협의회 같은 협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 합의 사항들은 승계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를 쪼개면서 예. 또 근로조건이나 안전이나 복지 조건도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용민 라이브. 외교부가 갑질 의혹이 불거진 정재남 주몽골 한국대사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남 대사는 지난 3월 말 행사 후에 남은 깐풍기의 행방을 물은 뒤 이 직원이 당장은 모르겠으니 며칠 후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고 추후에 아르바이트생이 버렸다라고 보고하자 허위 보고를 냈다는 취지로 강하게 질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직후 인사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한국노총 재외공관 행정직 지부의 정다인 차장과 정재남 주 몽골 대사와의 인터뷰를 연이어 했습니다. 그 일부 들어보실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간에서 만찬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출출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제 깐풍기가 남은 걸 기억을 하시고 밤 10시 정도에 내려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예. 깐풍기가 남아 있어야 될 깐풍기가 없는 거죠. 예. 그 요리하시는 요리실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닌 그냥 간접 다른 전혀 업무에 관계없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책임을 추궁을 하신 거죠. 어디 갔는지. 그날 그 오천에 깐풍기 요리가 나왔는데 예. 요리사가 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깐풍기 재료가 많이 남았대요. 예. 예.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다 구입한 음식 재료 아닙니까? 당연히 그거를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없어졌어요. 그 공간 내에서 그런 게 아무 설명도 없이 없어지는 거는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 예. 그거를 파악해보라고, 없어진 경위를 파악해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싸가지고 사저로 가서 가족들이 드시려고 했던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고교 후배인 현직 외교관에게서 국가기밀인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빼내서 누설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9년 장자연 씨 자살 직후 조선일보 쪽이 사주일가 수사를 막으려고 강효상 당시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리고 대처에 나섰다. 강효상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방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과 무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노영희 변호사 말인데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기자회견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는 이 정도의 정보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뽐냄. 예. 저는 이제 그것도 뭐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는 본인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이 되게 위급했다. 그 5월 9일을 즈음으로 해가지고는 당시에 이제 장자연 사건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치달았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진상조사단이 그 결과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계속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강효상 의원이 당시에 재직할 때 그렇죠. 대책단을 꾸려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 사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이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곤란한 게 아니라 위아래 양옆으로 다 곤란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터뜨려줘야 된다. 그런데 터뜨려줄 때 구력에게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놓으면 왜냐하면 지금 통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먼저 다가가는 바로 그 내용에 사람들이 다 꽂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적 희생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지 않았을까. 희생양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자유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공직자들의 기강을 다잡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외교부 공무원이 기밀을 누설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기밀 유출을 빌미 삼아서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 받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찬 회동에 동석한 중견 언론인 MBC 김연경 기자가 회동에 대한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진 상황이 당혹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그날의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총선일 텐데 그 자리에서 총선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대외 업무를 원장님께서 좀 많이 맡아서 하시게 됐다. 그래서 이게 몸이 피곤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야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고, 뭐 언론인들도 만나고, 네. 해외 전문가, 싱크탱크, 특히 또 외국 분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뭘 할래도 뭐 일단 국내 정치적으로 조직은 진짜 손발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뭐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이 두 분 만남이 조금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이제 저를 좀 끼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예. 그래도 일단 언론사에
있고 또 그렇죠. 또 필요하면은 제가 또 출연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요. 예. 그러면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 뭐 총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총선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제 기억에 없어요. 없습니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영화 도둑들 주제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장한빈님, 다음엔 깐풍기 많이 남겨드려야겠다. 이런 글을 유튜브에서 남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깐풍기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그 숨은 내막도 있는 것 같은데, 김선미님, 몽골 대사는 비자 발급 커넥션 끊으려고 하니까 조직적으로 음해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네, 사건의 CCBB가 반드시 가려져야 하겠습니다. 나라 밖에서 벌어진 이런 갑질 논란, 아이고 참 강경화 장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겠네요. 예. 자, 0073번 쓰시는 분, 김영희 변호사, 과거사 조사위 다수 의견이 묵살되고 검사들의 소수 의견이 결론으로 채택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참 이게 진상규명 가는 길에 이 첩첩산중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5시 21분 지나고 있는데요. 22분 막 됐습니다. 박경은 씨. 네, 퇴근길 현재 교통량 고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나주 부근인데요. 1차로 막고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 쪽으로는 산내에서 비룡 사이 작업 때문에 4km 구간 밀리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에서 동탄 사이 역시 작업으로 인해서 오산 부근 3km 구간 여파받습니다. 기흥에서 수원 부근과 이후로도 판교 부근, 또 단란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부근,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부터 금천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인데요. 신갈 부근과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또 부곡 부근과 군자에서 서창 쪽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용인 서울고속도로 헌릉 쪽입니다. 광교에서 서판교까지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형사고발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자, 보도 내용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취재한 기자 연결했습니다. 한겨레 정치부 서영지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라고 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자, 단독 보도 기사 내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그 K 참사관, 네,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K 참사관이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 기밀은 이번 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이었다. 3건이었다. 이런 보도를 내셨어요. 이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잘 알려진 것처럼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상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유출된 건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즉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예. 상급 기밀인 양 정상 간의 통화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극소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먼저 외교부 본부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여기에서는 유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국내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범위를 주미 대사관까지 넓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문제는 강 의원이 외교 기밀을 유출한 게 이번 한 건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네. 정부는 이 역시도 이제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K모 참사관이 강 효상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예. 이런 와중에 서영지 기자께서 3건이었다. 이번 건을 포함해서 3건의 외교 기밀 유출이 있었다라고 보도를 하셨는데 네. 이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사실 어제 외교부에서 이제 민주당과 같이 이 강효상 의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계속해 왔던 게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네네. 이번 사건의 경우 강효상 의원 건이 적발이 돼서 알려진 것이지 네. 그동안 이런 사건이 만연하지 않았겠느냐, 여러 건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취재를 해왔던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2건이 조사 대상에 추가가 된 건데요. 예. 그 2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내용을 보면요. 네. 먼저 지난 3월 대정부 질문에서 강효상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국을 방문하려는데 거절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1차적으로 유출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이 볼턴 보좌관한테 만나자 이랬는데 볼턴이 거부했다. 거절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월에는 한 보수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무 협상선에서 오간 한미 정상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예. 당시 강 의원은 미국 정부가 정상회담의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을 했고 한국은 여기에 휘말렸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네네. 구체적인 그 근거로 미국이 당초 한국 정부에 가장 낮은 등급인 실무 방문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너무 낮다. 그거보다 급이 높은 공식 방문으로 해달라라고 다시 역제안을 해서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3건을 보게 되면은 외교 무능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춘 자료인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네네. 우리 정부가 외교 면에서 대단히 능력이 없다, 부실하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하는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외교부가 어제 열었던 그 보안심사위원회에서 K 참사관뿐 아니라 관련 직원 3명의 징계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이 관련 직원 3명은 누굽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직원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하기로 이제 외교부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K모 참사관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대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은 비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건데요.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네네. 강 의원에게 기밀을 넘긴 K모 참사관은 주미 대사관 내에서 의회 담당 참사관으로 한미 정상 통화를 열람할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 K모 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넘겨준 사람이 또 존재할 텐데요. 예. 이번에 같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명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2명이 K 참사관의 협력자들이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들이 한 명은 정무라인 고위직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정무 담당 이제 직원으로 한미 정상간 통화를 열람할 권한이 있었고 한마디로 이제 K모 참사관에게 컴퓨터에서 그 통화 내역을 출력해서 줬다는 건데요. 이 정무 담당 직원은 감찰 조사에서 K모 담당관이 의회 담당인데 정보가 없으니까 활동할 때 참고하라라는 취지로 이제 줬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데 이렇게 뭐 자기들끼리는 마음대로 유통을 했군요. 저도 사실 어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주미 대사관 내에서 그러니까
정보 권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정보 공유에 대한 욕구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한번 보자라고 하면 그래 이거 보여줄게라고 서로 보여주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이제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복마전이네요, 복마전. 예. 네.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비단 이 건뿐만 아니라 강 네. 의원이 지난 3, 4월에 있었던 것도 이런 네. 식으로 유출됐다라고 이제 정황을 추정하고 조사를 이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드러난 게 그 서영두 기자 보도까지 합하면 3건인데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은 아주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K 참사관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네. 이번 유출건은 실수였다. 3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 강효상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네. 두 건의 추가 유출이 있었다면은 이 K 참사관 말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K 참사관의 입장문을 말씀하신 대로 요약하면 강효상 의원이 단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하기에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본인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설명하다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줬다는 건데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수다 이런 건데요. 네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K 참사관이 외교기밀 2건을 더 유출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해명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네. 특히 K 참사관은 초기 조사에서는 강 의원에게 볼턴 보좌관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현재 이 사건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하자 워싱턴 정가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현지 분위기를 내가 전달하는 정도였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 인터뷰 한겨레 정치부 서영지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어제 그 돌잔치에서 명주씨를 잡았던 석석 얼마나 오래 갈지 지켜보면서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명주실로 짠 옷도 입고 나왔습니다. 석석 오창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대도를 잡으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도? 큰 도둑? 네, 그렇습니다. 신출기몰 큰 도둑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니 뭘 도둑 맞았습니까? 네, 때는 1994년 국내 최고의 서양식 지도인 조선시대 만국 전도를 도둑 맞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지도를 찾았습니까? 네, 바로 경북 안동시의 한 식당의 벽에서 찾아냈습니다. 벽지를 뜯어냈더니 그 안에 만국 전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벽을 뜯었더니 그 안에 이거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애청자들의 마음을 모두 다 가져간 대도 말고 소도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소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모조리 다 훔치고 싶지만 조금밖에 훔치지 못한 전 대통령의 제부 공화당의 신동욱, 오늘부터 소도 신동욱입니다. 요즘 저는 건강에 좋은 나투를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있지만 하지만 전 깐풍기가 좋습니다. 나또 드세요. 자, 미세 뉴스보세 오늘의 뉴스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은 남자는 민민석석 중 누구?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창석 평론가 오늘 첫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그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성 의원이 자신의 입장문을 또 발표했는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을 국회의 피감기관이 겁박하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은 국회의원 본인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입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예. 본말이 전도된 야당 죽이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 정부 여당에 대한 탄압에
당당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했고 앞서서 핫소리 시간에 그 육성을 들었는데요. 문 대통령 발언 김수민 평론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을지 태극 연습 사흘째였고요. 오전 10시부터 전시 대비 상황을 가정하고 을지 태극 영상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뚜렷하게 겨냥을 해서 비판을 했고요. 국가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정치권의 정쟁 소재로 이용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 의지를 뚜렷이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라든지 이런 정치권 대결에서 조금 물러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렇게 나섰다는 것은 사태가 더 엄중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 되겠고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사 표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정병국 혁신안을 제시했다가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 양측에서 모두 거절당했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이 전권 혁신의 구성에 다시 한번 구성의 뜻을 모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절했던 것과 달라졌는데요. 오신환 원내대표, 하태경 그리고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권혁신회가 바른미래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총선까지 당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다라는 이야기에 뜻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혁신위원회라. 그러면은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학규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손학규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전제로 한 이 혁신위 구성에는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손 대표님 직접 말씀해 주시죠. 이건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베네수엘라처럼 2명의 지도자가 서는 수가 있어요. 용납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거부하면 이게 뭐 어떻게 안건 상정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표결까지 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뭐 혁신위 구성 같은 경우, 혁신위 또 안건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의 퇴진 등의 당의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당에 관한 전반적인 것보다 손학규 대표가 퇴진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손학규 대표가 당초 이 직접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의 당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또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는 순간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가지고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랜 동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손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원회를 만들더라도 위원장을 중립적인 외부 인사로 앉히고 싶어하는 그런 또 속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현 상황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는 2부에 최이배 정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고 김광석 씨의 배우자인 서혜순 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제기했던 소송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상호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 내용, 그 선고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김광석은 타살이고 서혜순 씨가 수상하다라는 거였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영화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내용상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긴 하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서 씨의 명예를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판결을 했습니다. 그 영화 중엔 또 반론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초상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상호 기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광석 타살이라든지 또 서 씨의 유력 용의자성에 대해서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서 씨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요. 민사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상호 기자 어떤 입장입니까? 이상호 기자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영화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 계속해서 그 뜻을 뭐 굽히거나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페이스북에서 한 번은 또 서해순 씨를 악마로 표현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뭐 자신의 입장을 뭐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영화 제작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은 아닐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뭔가 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서해순 씨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5천만 원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표현된 것은 단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다만 SNS라든지 언론 인터뷰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했다. 재판부에서 두 개를 분별해서 판단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이제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어쨌든 간에 본인 입장에서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내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저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영화보다는 평전을 그러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 마요 좀. 네. 김용민 평전 누가 삽니까? 저거 누가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살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모 기업을 겨냥한 소설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소설이 한꺼번에 수만 권이 팔리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네. 시중에서. 그래서 그 기업에서 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짙게 남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어떤 이름 있는 인사 같은 경우 이름이 있죠. 그러면 없는 인사도 있나요? 이름이 알려진 인사 하겠습니다. 아싸 한방 먹였습니다. 그 인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걸로 알려진 상대가 그 책을 냈는데 그 인사가 싹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요? 네. 재력이 있나 보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낼 때마다 몇 판을 찍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찍었는데 그때마다 다 사가지고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그쵸?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오늘 하루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가장 뜨거웠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이라고 공개가 됐었던 영상인데요. 이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이 A씨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서 현관문이 닫히는 걸 막으려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현관문은 닫혔습니까? 닫혔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후에도 이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1분여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이게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이게 해당 영상이 트위터에서만 4만 5천 회 공유가 됐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1초만 늦었다면 강간 범행이 발생했다. 정말 그러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이 A씨가 스스로 자수를 했다라고 그래요? 네. 신림동 영상인데요. 이 A씨가 신대방동에서 살고 있었나 봅니다. 신대방과 신림역은 2호선으로 한 코스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고 A씨와 피해 여성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이제 성폭행할 뜻을 갖고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직은 그 정확하게 입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경찰 관계자가 이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현재 확보한 영상만으로는 이걸 확인하기 어렵다. 우선은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강간 미수 영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강도 살해 미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만약에 문이 열렸다면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한 범죄 제목을 붙여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A씨를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심증은 아주 꽉 찼는데 그렇죠. 물증이 없으니까 물증이 없다기보다는 물증은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범죄 의도 이거를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임나연님 앞으로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누가 오는지 보면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댓글이요. 그래요. 정말 끔찍한 영상이었네요. 예, 이게 확실하게 어떤 의도로 뒤따라갔는지 경찰이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이 차기 EU 지도부 구성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소식 준비하셨어요. 유럽연합에서는 집행위원장을 행정부 수반으로 뽑고 있는데 이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또 선출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유럽의원 선거가 끝이 났죠. 네. 근데 이 방식을 두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각 그 정치 그룹에서는 슈피첸칸디다트라는 대표 후보를 선거 때 세웁니다. 그래서 네네. 제1당의 이 대표 후보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을 맡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 스튜디오를 유럽의회라고 친다면 그리고 이제 각 당이 그 현재 출연자들의 나이 수가 의석수라고 칩시다. 그럼 용민당이 제1당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압도적인. 그렇죠. 네. 그럼 용민당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네. 나이 많아서 좋으시겠습니다. 괜히 나왔습니다. 한 5, 60석 보유했나요? 10석. 만약에 용민당이 나이가 워낙 많아서 의석이 과반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제1당인데 과반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그런 당의 대표라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제1당으로 치면은 유럽연합에서 보수 정당들, 중도 보수 정당들의 모임인 유럽 국민당 EPP라고 하는 그 정치 그룹이 제1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쪽 진영이기 때문에 그대로 관례대로 해서 자신이 또 미는 그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가 그대로 그냥 집행위원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선출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폭넓은 동의를 받는 사람이 집행위원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이것이 이제 단순히 독일 대 어떤 프랑스 이런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독일이 아니라 메르켈 총리의 입장에서는 자신하고 가까운 정파의 사람이 집행위원장이 되길 바라는 거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대로 이쪽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인 앙마르슈라는 당이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라고 하는 정치 연합 그룹이랑 친한 사이입니다. 이쪽에서 또 다른 정파랑 손을 잡고 과반을 만들어서 집행위원장을 만들기를 바라는 이 대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정상들이 마크롱 대통령 쪽에 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잘 안 풀리면은 EU도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었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EU의 그 정치 그룹이 크게 7개 정도 있는데 7개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저기 손을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열려 있어서 굳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과반을 이루는 그런 정치연합의 구성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농담을 그런 식으로 진담으로 봤습니까? 참 그 정치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혁신위원회 가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그 성형 수술 뒤에 방치돼서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권대희 씨 유족이 이 수술실의 폐쇄회로 그러니까 CCTV 영상을 토대로 병원장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보통 이런 의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족들이 어떠한 배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권대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상 결정이 나자 이 권대희법을 통과하는 요구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25세였습니다. 권대희 씨가 취업 준비생이었고 2016년 A 원장의 병원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 뇌사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49일 뒤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유족들이 이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A 원장이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하다가 수술실을 나갔고 지혈이 제대로 안 된 권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맡겨진 채 방치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배상 범위를 80%로 정해서 4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이구, 여러 명을 동시에 수술을 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사실은 이제 가능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수술을 이제 그리고 이
턱 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과다 출혈이 예상되는 아주 글쎄 말입니다. 중요한 위험해요, 아주. 수술이기 때문에 이 사전 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위험한 수술할 때는 한 명의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 이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달았던 모양이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유족 권 씨 어머니가 스스로 3년 동안 1인 시위를 하고요.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보면서 어려운 법정 투쟁을 이어갔다. 아이고, 의료사고에서 소송 이게 쉽지 않은데 말이죠. 정말 예. 어렵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CCTV 이거 의무적으로 수술실에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소식이 뭐 경기도에서의 그 CCTV 갈등, 수술실 CCTV 갈등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게 국회에서도 이제 발의 준비 중입니다. 네. 최초에는 19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의 최동익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가 됐고요. 20대에서는 안규백 의원이 공동 발의를 위해서 10명이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5월 14일 10명 중 5명의 의원 김진표, 이용주, 이동섭, 주승용, 송기현 의원이 갑자기 번복을 하면서 다시 좌초됐다가 5월 21일 이 안규백 의원이 10명을 추가해서 다시 발의하면서 발의는 성공이 된 상태입니다. 예.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의료인과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치료를 부추긴다. 뭐 이런 반대론도 있는데 말이죠. 예. 자, 수술실 CCTV 갈등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뉴스 채널에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연했네요. 민주당이 속을 썩여서 흰머리가 늘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자막으로 나옵니다. 네. 저도 2016년부터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낙선 한번 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2010년에 당선되고 공직을 4년 수행하면서 흰머리가 많이 늘었거든요. 당선이 돼도 흰머리가 늡니다. 네, 안 해보셔서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탈모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흰머리가 많이 생겼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가 풀리면 염색하겠다 이런 말도 했네요. 화면상으로는 흰머리가 잘 보이진 않네요. 예. 자, 다음 소식 김수민 평론가 여론조사 관련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응답자들 다수가 찬성을 했을 뿐더러 가장 많이 찬성한 세대가 20대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가 28일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응답률 6.3%에 오차 범위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무선 유선 혼용 방식으로 집계했고요. 조사 대상은 유무선 전화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여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참 열심히 그러나 했네요. 필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열심히 했어요, 부분이었고요. 조사를. 네. 이 결과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늘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이 66.4%, 3명 중에 2명이죠. 그리고 반대는 27.5%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찬성률을 보니까요. 20대가 79.0%로 가장 높았고요. 그래요? 네, 30대 68.3%, 40대 73.5%고 오히려 50대가 57.3%, 가장 60대가 58.6%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여기 스튜디오로 또 예를 들면은 어차피 제가 MC를 하면 좋겠지만 MC를 어차피 제가 못할 거면 김용민의 MC 기간이 연장돼서 제가 옆에 붙어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세대 간 갈등의 소재로 부각이 됐었는데 현재 20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취직 빨리 못해.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라도 더 오래 일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0대가 오히려 68.3%로 찬성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30대는 조금 더 30대 초반 중반 되면은 이제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라고 취직 못하신 분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좀 여유가 없는 건데 20대들은 지금 시대가 이래.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더 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부모님들의 정년이 연장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찬성표를 많이 던졌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히토류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히토류라는 것 자체가 네. 휴대전화나 반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 첨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해 버리면 미국의 첨단 산업이 멈춰버린다라는 것이죠. 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공장을 방문한 것은 이건 사인이었다라고 풀이가 됐었는데요. 실제 가장 최근에 중국 경제사령탑으로 분류되는 발게위 대변인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히토류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제 히토류가 무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완비되어 있다면 뭐 상관없이 밀고 갈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조금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생가쿠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에서 일본이 그 영해를 침범했었던 중국 어선의 선장을 납포했습니다. 네네. 이 당시 이 중국이 98%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히토류 수출을 금지해버리자 결국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현장을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의 한수로 가겠습니다. 네, 앞서서 20대가 법정 정년 연장에 굉장히 많이 찬성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렸죠. 네. 골을 넣지 못한 청년, 부모의 연장전을 응원하다. 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주국방을 넘어 자주자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요. 한 줄 써놓고 말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6시 5분 2부에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2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윤재의 유일한 가족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4살 무렵 엄마는 연락이 끊겼고 아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신경 써서 나도 많이 아프고 할아버지도 많이 아프고 윤재가 불쌍하지. 엄마를 그리고 아빠마저 갔으니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을 앞세운 슬픔도 가눌 틈 없이 손주를 챙겨야 했고 그 마음을 아는 듯 어린 윤재는 아빠를 잃은 아픔을 가슴에 묻은 듯합니다. 제 아빠 돌아가셨는데 며칠 있다가 내 품에 안기면서 이러더라고. 할머니 나 아빠 대신 잘 키워주면 내가 아빠 목을 할 거래요. 그래서 할머니 100살 살아야지. 그럴 때 너무 마음이 저거해서 많이 울음거렸어요. 여든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